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사입니다. 초점이 방금 나가지 않았었나? 오늘 드디어 2021년 24번째 마지막 방구석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4번이나 했었고 뭐 그거 자체도 놀랍고, 또 어찌 보면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기도 하고, 다들 고생했는데 뭐 이런저런 소외가 들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또 오늘의 독서 모임을 해야겠죠. 오늘의 책은 저번에 이제 패자부활전에서 당선된 존 치버의 8코너라는 작품입니다. 존 치버의 8코너라는 작품입니다. 이 8코너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아마 중고 서점에 갔을 때 그냥 사봤어요. 딱히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뒤에 보니까 존 치버 영미문학의 거장, 거장? 생각에 그냥 사봤고, 그 한창 좀 묵혀두다가 읽어본 케이스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방구석 독서 모임까지 이렇게 오기도 되었네요. 생각보다 뭐 연말에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우중충한 부분은 있다. 솔직히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에 약간 따스하고 밝고 이런 것들을 항상 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뭐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작품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연말에는 연말의 분위기에 맞는 작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 역시도 편견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네, 왜 꼭 연말에 밝고 따스한 작품만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존 치버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작가는 일단 1912년생이죠. 1912년생. 그리고 1982년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이로 보면은 꽤 사시긴 사셨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장수했다라고 얘기는 뭐하고, 20세기 초반에 생각해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다 태어나고 나서 경험했던 인물이네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퀸시, 매사추세츠의 주의 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자면은 처음엔 좀 부유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가정. 왜냐면 아버지가 신발을 판매했다고 해요. 신발을 판매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슈 세일즈맨이라고 했거든요. 신발 판매자라고 봐야 되나? 근데 이걸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싶었는데, 뭔가 사업 자체를 크게 벌였나? 그래서 처음에 뭐 돈이 없진 않았으나 1920년대에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이 섬유 산업이랑 이쪽 뭐 신발 이쪽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돈을 거의 잃고, 그때 이제 가세가 기우면서 아버지는 그 이후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사를 다니다가 기프트샵을 한번 운영을 했었어요. 뭐라고 하지? 선물용 그런 것도 파는 기프트샵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존 치버가 회상하기로는 본인 가족에게는 상당한 어떤 치욕 같은 것이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 경험이 존 치버에게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부자였으나 돈을 잃고 가정이 좀 힘들어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아마 생을 거쳐서 계속 돈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는 성적이 나빠서 쫓겨났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공부 안 하고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거의 이제 퇴학 처리 당했었는데, 존 치버가 어떤 단체에서 후원하는 어떤 공모전이 있었겠죠. 단편소설 공모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해요. 수상을 하니까 학교에서 얘 재능 있는 애인가? 라고 생각해서 스페셜 스튜던트로, 특별 학생 뭐 이런 걸로 다시 재입학을 시킵니다. 다시 초청해서 재입학을 시키는데, 뭐 얘가 이 존 치버가 글을 써서 수상해가지고 학교엔 다시 들어왔다지만 뭐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뭐 공부는 그대로 다시 안 할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결국에는 다시 퇴학을 당해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 속에 뭐 담배도 피우고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자체는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드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막 부모님은 별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1933년에 야두라는 YADDO라는 야도 뭐 이런 이제 어떤 커뮤니티, 예술가들끼리의 어떤 모임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외곽 쪽에 어떤 건물을 놓고 같이 생활하고 약간 후원도 하는 개념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 관리자 엘리자베스
아메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본인을 뭔가 이제 본인도 이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거절을 당하고 그 이후에 결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작품 생활을 글쓰기 생활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재밌었던 이력 중에 하나는 첫 단편집을 냈을 때 첫 단편집이 The Way Some People Live, 몇 사람들이 사는 법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본인이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embarrassingly immature라고 해서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성긴 작품이었다. 엉망진창이었다. 너무 어리숙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카피가 보일 때마다, 그 책이 보일 때마다 다 부셨대요. 디스토리라고 나오던데 뭐 불태운 건지 아니면 뭐 찢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피가 보일 때마다 다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책으로 인해서 존 치버는 약간의 혜택을 받아서 전쟁을 약간 피하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싫어한 작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상관, 당시 군대에서의 상관,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그를 뭐 후방 쪽을 빼줬나 뭐 그런 식이 아닌가 싶어요. 전쟁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책 뒤에 해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고 뭐 우리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전쟁 후 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시겠지만 국내에선 아파트가 되게 기본적인 거주 느낌이고 또 뭐 돈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해외에서의 아파트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인식은 아니잖아요. 보통 아파트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니까. 이때 뭐 치버가 살았던 아파트가 어떤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파트에 살았던 거 보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직도 있었나? 뭐 그렇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아파트 살 때 정장을 입고 5년 동안 매일 아침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가지고 지하실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서 메이드스룸, 이제 뭐 일하는 보통 뭐 한여방 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방, 노동자들의 방으로 가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다 벗고 팬티바람으로 이제 점심때까지 글을 썼다. 이게 존 치버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5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 평생 동안 한 건 아니고요. 5년 동안 전쟁 후에 그렇게도 했다라고 하죠. 존 치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역시 유명한 거는 사실 알코올 중독과 양성애가 아닌가 싶어요. 알코올 중독과 양성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역시도 되게 좋지 않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아내와 상당히 서로에게 막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걸 보곤 딸 역시도 약간의 트라우마, 뭐 자식들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아내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는데, 언젠가 자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에게 정말 그냥 숱한 상처를 주고 그거 자체가 그렇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처럼 여기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정신과 상담, 뭐 부부 상담 같은 걸 갔을 때 의사가 페러것은 그때까지 계속 아내가 문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 가가지고 같이 상담하니까 정신과 의사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다. 페러것이래. 이 존 치버의 여러 뭐 자기 방어적인 면모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문제를 키웠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후로 상담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상담을 가지 않았다고 해요.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독선적인 인간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뭐 한쪽의 목소리만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내가 뭐 되게 천사였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술과 관련해서는요. 1973년에 이제 5월 달인가? 평생 걸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때문에 1974년 5월에 거의 술 폐부종으로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다시 생활을 하긴 하는데, 5월에 입원했잖아요. 8월에 다시 술을 마셔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8월에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뭐 교육도 하고 교편도 하고 뭐 이제 누구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 같이 술 먹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레이먼드 카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레이먼드 카버랑 같이 술 마시고, 근데 그렇게 거의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던.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형이 데리고 갔나? 다시 한번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술을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안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독이죠,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아무리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도 아직은 이 존치버 정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가기는 정말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런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치버가 이 8코너가 약간 말년 노년기에 썼던 작품이거든요. 노년기에 썼던 작품인데 후기 작품이죠. 근데 존치버가 이 작품을 썼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술로 인한 알코올성으로 인한 뇌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좀 오류라고 여겨지는 뭐 글에서의 좀 잘못 쓰여진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미 뇌가 많이 퇴화가 슬슬 진행되고 있었던, 많이 마신 술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을 썼다? 기본적으로 뛰어난 작가라는 거죠. 사실 뭐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양성애가 딱히 문제될 것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작 이제 가장 양성애의 주된 대상은 동성 쪽은 자기 제자였던 제자와의 사랑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뭐 아내와의 관계나 이런 조금 독특해 보이는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존치버는 상당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으로 1982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정도가 존치버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8코너라는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력들, 8코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네, 자전적 이야기가. 사실 이 8코너라는 교도소를 간 건 아니지만 싱싱교도소에서 이제 아마 글쓰기 수업도 했었나? 존치버가.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 진짜 이름이 싱싱교도소예요. 싱싱교도소가 뭔가 이상한데, 우리 입장에서 싱싱하면 첨가물 가게나 이제 해산물 가게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좀 바탕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작품 속에서 뭐 헤로인 중독이나 감옥이라든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전적 느낌이 조금 많이 나긴 하죠. 너무 천재라서 맨정신으로 못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긴 하긴 하죠. 예전에 제가 이 피츠제럴드 이야기할 때에도 피츠제럴드도 알코올 중독을 상당히 고생했었죠. 그때 피츠제럴드가 많이 마실 때 하루에 맥주를 40캔을 마셨다고 하니까, 맥주를 40캔을 1시간에 그러면 한 캔에서 2캔 정도 먹은 거잖아요. 그냥 뭐 물이야? 아니, 난 물을 하루에 40캔 먹으라 해도 못 먹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작가들이 좀 술을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작가가 그렇진 않죠. 대체적으로 뭐 해밍웨이나 우리 술하면 떠오르는 작가들이 있긴 한데, 뭐 존치버 역시도 만만치 않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K 들어가는 게 신기해. 그니까 아예 뭐 그 정도면 냉장고도 따로 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작가 이야기가 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러한 의견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미국 사회의 타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꼬집고 있다는 면에서 페러것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분명히 개인적인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작품이 사실 페러것이 형을 죽여서 존속살인을 해서 형제 살해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정작 형제를 어떻게 살해했고 어떤 뭐 연유가 있었는지 그 장면들에 대한 묘사는 거의 그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의 떡밥을 던지고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내부에 깔아놓고 마지막쯤에 해결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플롯 구성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 존치버만의 기법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마치 하나의 중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도소에서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근원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근원으로 계속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도소에서의 삶이 이 페러것에게 뭔가 영향을 미쳤으니까 회상이 되었고, 뭔가 결말이 지어지고 이윽고 탈출까지 하는 그런 것들로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죠. 현대판 카인과 아벨, 그쵸?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안 떠오를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사실 원래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이 케이스에선 동생이 형을 죽이죠. 보통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좋아하니까 질투로 인해서 카인이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너에게 평생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벌을 주겠다. 대신 이 인물을 죽이지 마라. 너희들은 이 인물을 건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카인의 표식을 이제 심어주죠. 이게 저는 좀 이제 카인의 표식을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얘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얘를 때려 죽여라라는, 공격하라는 그런 표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얘를 죽이지 말라는, 오히려 약간 보호하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카인의 표식에는. 그렇지만 평생 방황하게 되는, 환경이나 사회 타자의 탓으로 돌릴 때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났다. 여러모로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분들이, 그거는 더더욱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비유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인과 관련된 성경의 어떤 이미지들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과 죽음의 이미지 역시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역시 이제 성경의 이미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재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왜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이제 페러것이 탈출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활, 죽음이라는 이미지에서 그건 역시도 성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해 볼 수 있는 이미지죠. 뱀이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치킨의 문신을 볼 때, 치킨의 문신이 사타구니에서 다리를 휘감으면서 뱀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또 생각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특히나 서구 작품에서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미국 문화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이 진짜 성경이나 기독교나 이 종교의 색채를 지우기가 진짜 힘들죠. 그죠?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단군신화 쓰이는 것처럼, 실제로 뭔데 우리 작품에서 단군신화 잘 쓰이진 않지만 쑥과 마늘을 먹었다 뭐 이런 느낌처럼 많이 자주 항상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처음에 도대체 이 페러것은, 다시 우리는 어떤 시간순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페러것은 왜 형을 죽였을까? 왜 형을 죽였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반드시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거나 사람을 죽이는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 페러것의 인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 페러것의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제 계속 드러나는 아내와의 관계나 기존의 계속적인 바람이나 이런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은 다분히 타락했다라는 평가가 좀 잘 어울리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이 페러것만의 전유물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 당시 어떤 시대의 또 미국의 어떤 기조이지 않았을까. 그게 존 치버가 당시를 바라봤던 시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락한 세계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계속 취하고 막 쾌락을 쫓고, 막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바닥까지 치고,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사랑이 없었다 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랑이 없는 삶이었다.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뭐 너무나 이제 뭐 특히나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뭔가를 나눌 만한 그런 대상은 또 아니었고, 근데 그게 뭐 아내의 잘못은 아니죠. 사실 페러것 역시도 본인이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었으니까. 동시에 뭐 형과의 관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상당히 위선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에요. 형이 이제 겉으로는 막 요양원에 가가지고 뭐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하긴 했지만, 정작 집에서 자기 아내를 대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내를 난 이해하려고 뭐 노력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들도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 내팽개치다시피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자면은 페러것의 인식 속에선 삶이 전체적으로 타락한 부분들도 있고, 이 세계 자체가 타락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랑 자체가 없는 위선적인, 존 치버의 이 팔코너라는 작품, 다른 작품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팔코너라는 작품 속에서 외면과 내면의 어떤 이 분계라고 하죠. 내면과 외면의 이 차이,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를 경우, 이 페러것이 인식하는 게, 형을 죽인 부분들도 오랜 시간, 물론 어린 시절 트라우마부터, 부모님이 너를 원하지 않았어라는 말부터, 형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부터 뭐 여러 가지가 문제시 되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충동적으로는 어떤 위선적인 형의 모습에 좀 분노하게 되면서 살해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근데 그게 이제 우발적이었냐 의도적이었냐를 하면은 우발적인 것에 가깝지 않나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한 번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법정에서는 20번 이상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억울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들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이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한 인간을 위태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가. 결국 사랑하지 않는 형제, 자신을 사랑해 주지도 않고 자신 역시도 사랑할 수 없는 이 형제, 형을 죽임으로써 그의 위선을 보고 죽임으로써 수감이 된 케이스인 거죠. 이미 좀 마음이 망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형을 죽인 페러것이 이제 재소자의 삶으로 교도소를 들어가면서 그 교도소의 문장 밑을 통과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된 표시, 정의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쓰여 있는 정부의 힘으로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은 까미의 판결 장면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선고되었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교도소 밑에 정의 막 이런 게 쓰여 있고 막 이제 그런 밑을 들어가면서 페러것이 묘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페러것이 잘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형을 죽인 거고.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페러것을 포함해서 이 재소자들이 딱히 본인이 저지른 수감된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정말 중심적으로 뉘우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삶들을 어떻게 견뎌낼지, 어떻게 견뎌내는지가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 교도소 소설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저지른 죄나 이런 것들 참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느낌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에서는 형을 죽여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보다는 교도소의 삶을 견디고 그래서 그 처벌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재소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밖에서는 상당히 많이 방황도 했었고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이제 방종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했던 페러것이라면 정작 교도소에 들어와서 더 많은 감정들을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는 이제 마약에 많이 취해가지고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경우도 좀 많긴 했지만 들어와서는 고통을 경험하고 마약이 끊기면서의 고통도 있고 그게 진짜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 페러것이 말한 그 마약의 어떤 끊는 고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부조리라는 부분에서 그 부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약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급해주지 않는 부조리 진짜 사전 그대로의 의미의 부조리일 수도 있고 근데 정작 밖에서는 제대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페러것이 이 조디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 배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작가의 자전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작가 역시도 본인의 양성애적 성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받고 그래왔던 인물인데 그 속에서 어느 정도는 작품으로 승화한 것이 아닌가. 조디와의 관계 그리고 치킨 넘버2와의 죽음 그를 통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승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 자유의 몸으로 더없이 많이 여자들을 만나고 또 관계도 맺고 해왔지만 정작 어떤 사랑이라는 부분에서는 조디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사랑에 근접한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나 싶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서 페러것이 이후에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게 나중에 조디가 신문에 나와서 결혼을 했다고 나오니까 누군가가 막 나랑 결혼하기로 나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하면서 화를 낸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페러것은 딱히 어떤 분노나 질투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죠.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인물이 이 사랑에 있어서 성장을 했구나 라는 걸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치기 어린 사랑이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완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질투를 느끼거나 분노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내면에 있는 소용돌이 쳤던 감정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 관계라는 것이 뭐 조디가 꼭 남성이어서는 아니었잖아요. 조디 역시도 페러것에게 네가 양성애자가 아니라서 좋다 이런 식의 말도 했었고 무언가를 나눠줬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의 어떤 부분을 근데 또 이게 힘든 상황이고 갇혀 있고 서로에게 뭔가라도 의지가 되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제한적인 상황. 그렇다 보니까 관계가 더욱더 이 페러것의 입장에선 뭔가 순수하게 느껴지거나 더욱 소중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게 하겠죠.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재수를 할 때에도 재수 삼수를 할 때에도 재수 학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서로가 대학교에 가면은 서로를 보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은 서로의 어떤 날것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애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면모에서는 이 조디와의 관계를 통해서 패러것이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어 있던 것들, 사랑이라는 감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좀 이렇게 쭉쭉 압축이 되어서 모여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치킨 넘버 2.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패러것은 결국에는 탈출을 하죠. 치킨 넘버 2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형을 왜 죽였냐는 질문에 자신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장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사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작품 속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비로소 문제를 마주하는 느낌도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기억, 그런 부분들을 작품 속에서 기술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드러내고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좀 결말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치킨 넘버 2의 죽음을 통해서 본인은 살아나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작품의 마지막에 탈출을 했으니까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패러것은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딱히 성공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성공처럼 느껴지진 않고, 왜 그러냐면은 지속적으로 이 패러것의 마음은 탈옥한 이후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한번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을 보았더라면 패러것은 자신을 쫓고 있는 경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러것의 마음은 아직은 불안한 상태이죠. 그럼 이제 탈출한 패러것에게 구원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부분에서 카인의 표식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의 표식이 다시 생각난 이유는 하느님이 이제 카인에게 표식을 지어줬을 때 너는 평생을 밖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뭐 너에게 표식을 심어주면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처럼 탈옥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물론 이제 조디 같은 인물들도 있긴 하지만 패러것은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형을 살해하고 그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탈옥에 성공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삶이 끝없이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구원은 과연 있는가, 거기에서 좀 열린 결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구원이 과연 있을까? 저는 솔직히 구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패러것에게 과연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묘한 남자가 패러것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이 구원이었을까? 사실은 구원의 어떤 형태였을까? 그러나 패러것은 그거를 당장은 거절하잖아요. 당장은 거절하고, 그리고 뭐 나중엔 수락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거절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의 마지막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의견이 분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각자 상상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이미지에서 아마 탈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패러것이 어떤 지난 고통들이나 지난 본인의 죄가라든지 여러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할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이 바깥 세계 속에서의 끝없는 방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인데, 그 안에서 구원이란 좀 있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탁물이 떨어지는 장면에서 천사를 떠올린다는 건 역시도 타락한 천사 혹은 이제 떨어진 천사, 뭐 루시퍼 이야기도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불안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긍정적이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행복만 남은 것, 뭐 약간 자유다, 뭐 이런 쾌활함이 있었다면은 작품의 마지막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저한테는 이 마무리가 되게 음침하고요, 되게 우울하고, 성공했는데 더없이 좀 쓸쓸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껏 기뻐하라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마음껏 기뻐하라. 삶은 끊임없는 고통인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마음껏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순도 100%의 기쁨이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유를 쟁취한 상황에서 그마저도 제한적인 자유죠. 언제든 다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제한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이 패러것의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종합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을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내면과 외면의 분리로 인해서 어떤 위선적인 것들을 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이 패러것이라는 인물이 교도소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비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소에서의 삶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발견하고, 재소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의 분리, 위선적인 면모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치킨 넘버 2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이란 형태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부활이란 형태로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삶은 남아있고 앞으로 계속 가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작품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8페이지에 나오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생각났어요. 이 문장도 그쵸. 이 작품에서 되게 인상적인 문장이었죠.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모든 게 실수라는 거야. 그것도 끔찍한 실수. 그러니까 자네가 여기 있는 것도 말이지. 내일이 돼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 되게 인상적이죠. 어떤 여행이는 심지어 바보들의 여행이라 해도 그 끝엔 황금단지나 젊음의 샘,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바다나 강, 아니면 최소한 구운 감자를 곁들인 대형 비프 스테이크처럼 좋은 뭔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지. 이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 실수라는 점에선 저 역시 삶을 생각하는 인식, 결국에 이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조건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상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미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온갖 자기연민으로 번복된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자전적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괴로워했던 바, 음주, 그리고 양성애, 어떤 여러 문제들을 이 작품의 패러것이라는 인물에게 투영해서 그 인물이 확실하게 극복했냐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풀어놓는 것을 통해서 본인 역시 조금은 해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 작품을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어떤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이 시대를 잘 나타내는 것, 미국 내 어떤 당시의 시대를 잘 나타내는 것, 타락하고 뭐 끝없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미국이니까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하죠. 미국은 우리랑 좀 이런 부분에서도 스케일이 다르긴 하니까 가장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그러한 세태, 미국인들의 한 개인을 이 패러것이란 인물을 통해서 조금씩 담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나 계속적인 종교적인 이미지를 쓰는 건 역시도 미국인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근간이기도 하니까.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자기초월적 경험, 그런 이미지에서 저는 약간 통합이 같이 떠오르긴 하네요. 아까도 계속 말하는 패러것이 무언가를 극복하고, 마약을 극복하고,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번뇌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 저도 사실 가장 핵심되는 거는 내면과 외면의 그 갭을 극복한 것이 패러것에게 가장 중요한 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작품을 하나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문동에서 맞아요, 단편, 원래 존 치버가 단편이 유명하다고 해요. 이 책은 장편이죠. 근데 솔직히 이 책도 장편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중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0쪽밖에 안 되는데, 200쪽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영어로 하면 더 짧을 거고, 영어로 하면 200쪽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뭐 중편 정도의 작품이긴 한데, 존 치버는 단편이 좀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중간에 편지는 왜 쓴 거야? 플롯이 부실하잖아. 근데 지속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는 이 패러것이라는 인물이 교도소의 생활에서 뭐 단적으로, 그러니까 단속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일방향으로 성장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계속 이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준비한 오늘 이 8코너의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틀로 해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와 별개로 저도 이제 몇 가지 더 생각을 했었는데, 욕망이라는 키워드에서 치킨이 기타를 왜 팔았냐고 자꾸 패러것이 마지막에 묻잖아요. 근데 담배 2갑이 필요해서라고 대답하지 않나요? 담배 2갑이? 근데 죽음을 앞둔 인물이 담배 2갑이 필요해서 기타를 판다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혼돈이라는 키워드, 이 뭐 뒷부분에 교도소 폭동이 주변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사실 이 교도소 내부의 삶이라는 게 되게 질서정연하게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막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혼돈이라는 키워드가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거는 이것저것이 막 뒤섞이고 순서 없이 뒤섞인 상태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뭔가 이 패러것이 혼돈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나요? 혼돈 속에서 내면의 통합이라고 할지, 그 뒤섞임 속에서 무언가 어떤 결정체가 나온 것이 아닐까. 치킨 넘버 2가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디가 전 육체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뭐 그렇게 분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건 재밌었어요. 조디가 탈출하는 그건 재밌긴 했었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작품의 어떤 유려함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조디의 탈출, 그 성공하는가?
교황이 나중에 딱 이야기하는 이제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황이 아니었죠. 교황이 아니고 주교였나? 그런 부분들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의외로 작품을 좀 더 읽게 만드는. 그게 좀 더 풀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풀리진 않더라고요. 추기경이었군요. 추기경. 교황이 아니라 추기경이었습니다. 딱 요 정도 오늘 8코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원래 보통은 끝날 때쯤에 뭐 아시죠? 주교인가요? 추기경이고 주교고 뭐. 원래 저희가 이때쯤에 모임이 마무리될 때 시점에서는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다음 책을 정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4번이라는 독서 모임을 모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셨다면 나름 가볍게 시작한 거였는데 소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락바 합시다. 한 해 동안의 방구석 독서 모임은 여기서 끝!